네, 아름사람이래. 아름다운 사람과의 인터뷰 시간이죠. 뷰티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제가 너무 좀 뵙고 싶었던 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이분에게 우리 사회의 자존감 열풍 속에서 가짜 자존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제시해 온 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존감이란 말, 몇 년 전부터가 아니죠. 사실은 살아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 이런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자존심은 없어져야 되고 자존감은 높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우려는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존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진짜 자존감은 뭐고 가짜 자존감은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짜 자존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짜 자존감은 타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네,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주는 성적표가 꼭 있는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뭐 잘나야 된다는 거죠. 뭐 예뻐야 된다는 거죠. 뭐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가짜 자존감이고요. 반대로 진짜 자존감은 뭐 타인과 성적표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사람 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보다 잘난 사람과 있더라도 열등감을 굳이 느끼지 않고요.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 뭐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있더라도 뭐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자존감이란 단어가 뭐 애매하잖아요. 막연하고. 그렇죠. 크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한 축과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가치에 대한 큰 한 축이 이 자존감을 이루는 큰 요소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과 철학에 의해서 탄탄한 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짜 자존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가짜 자존감은 자꾸 상대평가 받는 것 같고 진짜 자존감은 뭔가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 것? 네, 딱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데. 네. 근데 그렇군요. 또 가성비하고 가심비라고 제가 어느 강연에서 말씀드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는 뭐 이 물건이 최고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에서 비용에 비해서 괜찮아. 효능감이 그렇죠. 있고. 또 반대로 가심비는 뭐 이게 비싸든 싸든 뭐 나한테 의미와 가치를 주는 거면은 그렇죠. 난 이걸 살 거야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나 자신한테 대비해 보면 나는 가성비도 있고 가심비도 있는 뭐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나누고 있는 말 주제와 연관하면 사람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있지만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게 계속 가는 사람은 되게 드물잖아요. 예를 들어 좀 김어준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본다거나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자도 많고 흠결도 많은데 근데 너무 삶의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 높으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 안에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보통 거의 다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 인간 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비교를 하면서 속상해하는 게 어쩌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비교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 비교에 나를 갖다가 갈아 넣게 되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네. 제가 뭐 중학교에는 뭐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시골 중학교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시내에 있는 이미 나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있어. 시내에 있는 저는 꼴등도 해봤어요. 진짜로? 네. 아, 그러시구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뭐 그 지역에서는 조금 나름 그래도 좀 뭐 알아주는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 제가 26등 했거든요. 네, 반에서. 네, 전교 5등이 이제 반에서 26등 한 설 푼다 뭐 이런 건데 제 나름으로는 되게 상처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 저는 네. 꼴등이나 꼴찌에서 두 번째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제 자존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막 밥도 못 먹고 막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막 이렇게 한동안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과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여기서부터 약간 재수 없어지는데. 맞아요. 그렇죠. 의과대학에 가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네. 뭐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한번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사는 게 다 형편이 뭐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같이 도시락 싸고 다니고 뭐 비슷하고 요새처럼 막 무슨 명품 뭐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비슷했는데 대학을 가니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동기들 중에 뭐 유복한 집안 자식들이 경제적 환경이 확 티가 나죠. 그렇죠. 네. 뭐 종합병원 병원장 아들.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진짜 재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중견기업 마무리 오너 잘하셔야 될 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열등감에 휩싸여서 뭐 대학을 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지금은 다 가졌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고 그냥 뭐 저 조그만 개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혼자 일하고 있는 개인 의원입니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뭐 여기 탁 PD님, 네, 또 마찬가지고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뭐 나보다 잘난 사람 항상 있잖아요. 그쵸. 뭐 돈이 많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재벌 그쵸. 2세 앞에 가면 뭐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돈이나 뭐 모든 면에서 네. 다 그렇지만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5대 재벌을 다 만나봤잖아요.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네. 뭐 아주 긴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사적으로도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데 그렇게 안 부럽더라고요. 막상 마주치면. 근데 그거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그 옆에 내 그 알던 그 못생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성형 수술해서 이뻐졌어. 뭐 이러면 되게 시기 질투 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정우성이야 뭐 그쵸, 이러면 뭐 김태희 씨나 정우성한테 그냥 숙이잖아요. 아니 병원에 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겠어요? 상처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내 삶을 불행하게 살고 싶다. 열심히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비교해서 만약에 당신이 불행해지고 싶다면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그쵸. 살아라. 잘난 사람과 비교해도 불행해지고요. 또 못난 사람과 비교해도 우린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또 진정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뭐 비교 열심히 하시면요. 정말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에 그 KTX를 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가짜 자존감, 진짜 자존감 요거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이제 가짜 자존감이라는 걸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가짜 자존감을 진짜라고 여기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부모들한테 전달받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시면 막 그 인류대를 가기 위해 네,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뭐 불법과 비도덕과 뭐 이렇죠. 그런 부모 죄의식도 밑에서 없고 죄의식도 없고 그 잘하게 되면은 나의 삶 또한
나아질 거라는 기대. 네, 그게 최선인 거고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한계 없이 계속 그 자기를 끝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끝으로 몰아가도 행복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해도. 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어떤 성취를 이뤄도 행복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나보다 항상 잘난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진정한 내면적인 그 충만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5대 재벌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셨다는데 저는 뭐 재벌 뭐 끄트머리 뭐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반에서 5등 하셨다면서요. 그쵸, 나는 5등을 못 해봤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못 해봤단 말이야. 네, 부럽지 않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고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선생님이랑 지금 네. 얘기하면서 네. 그래 내가 차마 거기까지 그 근처도 못 가니까 나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내 의식 속에서 이건 부럽지 않아 이렇게 정리해 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김어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5대 재벌을 만나더라도 부러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돈적으로는 김어준은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시지만 뭐 한번 정신 분석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 그 이제 흥미로울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라. 그렇군요. 자,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존감이라는 게 정신 건강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고. 요즘은 또 나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의 객관화에서 멀어지면 난 그래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이 정도 알려진 사람이고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좀 특별한데 혹은 뭐 나는 좀 소중한데 뭐 이런 것들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좀 덜 드러나는데 SNS에서는 가감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SNS가 문화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에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잘났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면서 연출된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나는 뭐 가치가 없고 무능력한 거냐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SNS가 올리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막 보정 같은 거 막 아시나요? 아니 얼굴을 보정하진 네, 않아요. 네. 얼굴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장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는 되게 후진데 되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허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걸 허세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쉽게끔 쓰는 게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막 그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팔다리 막 늘려갖고 막 되게 팔다리를 늘려요? 네, 되게 뭐 되게냐 막 이런 뭐 댓글도 있고 또 중국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많이 막 너무 달라갖고 아예 다른 사람이던데요? 아예 다른 사람인데 뭐 영상도 그렇게 보정이 아마 되나 봅니다. 뭐 희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나의 이상적 자아, 실제 자아. 그리고 이게 간극이 크면 클수록 힘들죠. 맞아요. 네, 뭐 괴로워요. 괴롭죠. 이거를 특히 외모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왜 챗 GPT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드는 거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걸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40대, 50대, 6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뭔가 그 실사 사진이 아니라 캐릭터화된 그게 좀 더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내 모습은 나이 들고 주름이 많은데 뭐 지브리 스타일은 좀 예쁨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맞아요. 서정적이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예쁨이 있는 맞아요. 뭐 그런 거여서 약간 서러워지는데. 문제가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상작자랑 그 가면을 쓰게 되죠. 지브리 맞아.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가면을 쓰고서는 가면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 뭐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SNS에서는 뭔가
기획하고 연출된 걸 많이 올리잖아요. 또 우리 탁 선생님께서는 기획과 연출의 그게 아예 직업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럴싸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은 그럴싸하게 보일 뿐이다. 아닙니다. 최고의 순간을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셨는데 네. 이거는 그냥 네. 공적인 영역에서 직업으로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사적인 영역에서 그 뭐든지 다 연출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돼요. 맞아요. 네, 제가 그 SNS 연출을 한 것 중에 헉한 게 그 부모의 장례식에 뭐 너무나 슬픈 내 모습하고 상복 입은 거를 뭐 이렇게 너무 놀랬거든요. 한복 입은 자기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거? 네, 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야 이거는 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그 부모님을 돌아가셔서 그 마지막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슬픔을 나누고 일을 하기도 바쁜 와중에 야 SNS로 이것을 할 그 마음의 여력이 있는 있었을까?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안 쓰진 않아요. 뭐 가면을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어떤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 맞는 뭐 예의가 있는 거고. 때로는 예의 바른 척하고 해야 때로는 되고, 되게 터프한 척도 하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가면을 사적인 영역에서 친한 친구하고 연인 사이에도 쓰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실제 나를 드러내는 게 싫은 거죠.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고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실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초진 환자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성격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을 들으니까 또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다음 물어보셔요. 그 예시를 달래요.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거 오픈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뭐 내향적이다. 뭐 남들과 잘 지낸다. 이건 성격을 묻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질문을 또 드려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뭔지 모르겠대요. 네.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좀 약간 돌직구적인 도발적 질문을 드릴 때도 있습니까? 누구 씨는 왜 사십니까? 여기서 이제는 막 멘붕이 오죠. 한번 더 마지막 이쯤 되면 이게 의사인가 싶기도 하고 싸우자는 건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으세요. 저도 그 질문을 진짜 그 병원에 가서 만약에 그 대화 중에 받으면 상당히 망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초진은 아니고 요 질문은 좀 친해지 좀 가까워진 그리고 환자분에 대한 파악을 좀 되어 있고 그 환자분 뭐 맥락상에서 드리는 질문이긴 해요. 누구 씨는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사십니까? 그 자식이 좀 삶의 의미가 되시나요?라고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키는 왜 사십니까죠? 근데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뵙습니다. 그럼 약간 정리를 하자면 가면을 쓴다는 게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어떤 강박 안에 가두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가면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부장님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때 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가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죠. 반사적으로 이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난 죄송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게 가면 쓰는 거잖아. 그 얼굴도 좀 공손하게 딱 메이크업을 하고 고개도 좀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약간 좀 필요한 가면 소셜하게 사회가 요구하니까 내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가면을 벗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면을 써야 될 때와 벗어야 될 때 그리고 그 벗고 나서의 자유로움을 잘 모르고 항상 쓰고 계시는 분들 뭐 꽤 많으세요.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 자기 일상들이 공개될 때도 계속 두렵고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연출된 모습으로만 사람 대중들에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뭐 굉장히 막 티끌만한 것도 음. 막 잡아갖고 막 그렇죠. 험담을 하거나 네. 그 단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뭐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름 친한 분들과 계실 때는 뭐 애완도 나누고 뭐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런 관계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오셨는데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사실 상당히 그 도발적인 제목이고 책 제목으로서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뭐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사실은 뭔가 좀 배우는 게 있고 내 자신이 좀 특별해지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하다는 말이 나아진다는 것과 동음이어로 쓰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데 넌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 제목을 짓고 뭐 제가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을 선택하고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들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그 자존감 열풍이 뭐 2010년대 후반대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뭐 자기계발서들 많죠. 막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뭘 하기 막 그래서 뭐 성공하기 막 이렇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공하자 막 이런 게. 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의식 과잉이 돼서 내가 이렇게 뭐 그 정도 급으로는 살아줘야 될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책 제목이 도발적이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책을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오히려 특별하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특별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여러 권 낸 작가입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뭐 어때? 뭐 나는 자존감만 있으면 되지. 네.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시그너처 사인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의 시그너처 사인을 들으시면은 딱 의미가 딱 들어오실 거예요. 어떤 거죠? 그대의 평범한 삶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범한 삶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딱 의미가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자체 하나하나가 그 유니크한 삶인데 그 삶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남의 삶을 쫓아가고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왜 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통을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거죠. 이게 뭐 통을 돌리면 주인이 뭐 도토리를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람쥐 통이 뭐 발전이 돼갖고 전기를 이용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통이 있으니까 굴리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뭐 위로와 공감. 제가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을 쓰는 작가는 아니고요. 약간 좀 매운맛에 뭐 직설적인 조언을 하는 작가 스타일인데 좋아하는 환자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한번 상처받고 가는 환자들도 있겠는데 그게 제 이런 모습과 또 의사로서의 모습도 다르고 그건 있어요. 궁합은 있어요. 환자분들이랑 이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의사들 궁합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들 궁합이어서 저랑 잘 맞는 환자분들이 잘 모이는 그러니까 잘 모아지는 경우가 많고 저 환자분들 20대 분들 30대 분들 젊은 친구들 많고요. 또 제가 사는 곳에 대학이 5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 환자들 많고 요즘 학생들이 많이 네, 학생들 좀 달라요. 예전에는 정신과에 오게 되면 좀 뭔가 터부시하고 그렇죠. 좀 그런 게 뭐 가리고 했었는데 요새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친구 추천
친구 그 추천, 그것도 친구 있고. 추천 할인됩니까? 할인은 안 되고 할인된 불법입니다. 정식화는 아니 그 그렇구나.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행위로 그 환자 유인행위. 네, 또 할인을 해드릴 수 없고요. 근데 친구 추천 있고 또 남자친구 추천, 뭐 여자친구 추천도 있어서 여자친구 추천. 네, 정신과의 트렌드가 음.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좀 캐주얼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의 사실상의 의미는 이미 너는 그 유일한 존재고 너는 이미 그 특별함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하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혹은 내 자신보다 훨씬 덜 특별한 무엇인가에 매몰돼 있거나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워지고 자신의 특별함마저 혹은 비범함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또 책에 담아져 있고요. 또 하나도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가 또 자유로운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쵸. 연예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사인 부탁하고 뭐 사진 찍자고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을 쓰는데 뭐 이렇게 뭐 여행지인데 잘 한국 사람들 안 가는 여행지. 그렇죠. 완전 프리에이지죠. 그렇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게 은근히 약간 진짜 스트레스고 병이에요. 저는 진짜 아주 간혹 사람들이 알아볼 알아보시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웃긴 일들이 간혹 벌어져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이제 그 식당의 그 주인분이 저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쳐다보면 사실 먹는 게 불편하잖아요. 하여튼 되게 불편하게 먹었어요. 예쁘게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흘리면 안 되고, 예의도 바라야 될 거고. 이렇게 뭐 음식 받았을 때 왜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네. 괴롭게 이제 하여튼 밥을 먹고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 뭐라고 쓸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랬더니 손님 사인을 해주셔야죠. 저기죠 그 신용카드에 사인을 해달라는 걸 나는 뭐라고 한지 알아서 머릿속으로 번창하세요라고 쓸 뻔했어요. 거기다가 나름대로 막 꼿꼿하게 막 자세도 바르게 막 그렇죠. 먹는 것도 막 평소와 다르게 막 이렇게 좀 어쨌든 천천히 좀 제가 나오면서 진짜 머리 떼대면서 아유 이 붕신아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진짜 그 말씀하셨던 그 해외에 나가면 되게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이죠. 그 사실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해요. 그 자유롭게 살자. 근데 여기서 무슨 자유부인이냐 뭐 그런 걸 구조적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렇죠. 혹시 그런 어떤 강박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강박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게 뭐냐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막 멋대로 살고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뭐 퇴근하고 이제 육아를 좀 해야죠. 아주 어린 아기인가요? 아주 어리진 않지만 육아를 그동안 했고 지금은 이제 손을 뗄 만한 정도인데 그래도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준비물도 챙겨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뭐 그 애를 빼놓고서는 일정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자유롭지 않은데 뭐 이건 예예요. 예. 만약에 제가 그 이혼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남편이 애를 막 양육권 친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도 애를 보지 말래요. 근데 저는 이제 퇴근하면은 봐야 할 애도 없고 해야 할 살림도 없어요. 엄청 자유롭죠. 친구들 만나서 놀아야 되고. 물리적으로는 자유롭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애가 크는 거를 보는 거고 내가 키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추구하는 삶은 그 뭐 내가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고 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그 돌아가신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자유란 자기의 이유를 갖는 게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네. 자기의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막 프리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딱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러면은 나 직장 다니는 거 너무 힘든데 뭐 나 이거 살림하는 거 너무 힘든데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그 삶에서 의미와 가치가 찾아지지 않는 일은 직장은 다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생활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아이들 학자금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내 가족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세요. 3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에도 전화해서 막 경비랑 싸운 얘기, 경비 아저씨랑 싸운 얘기, 뭐 친구 험담에 뭐 그 아빠 욕에 막 그 할머니 욕에 막 하는 거 이걸 다 듣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죠. 아니 누구 씨가 그 30분 동안 엄마의 하소연을 들으면 그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시느냐 아니죠? 그럼 엄마 하소연을 들으면 엄마가 정말 행복해지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그 하소연을 해서 뭔가 내 삶을 성찰을 하고 좀 다음부터는 뭐 경비 아저씨한테 이런 갑질을 해서 싸우지 말아야겠다라는 뭐 깨달음을 반상이나 얻느냐.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의미와 가치가 안 찾아지는 일을 단호히 놓으라고 하셔라. 엄마 바쁘니까 끊어. 내 직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뭐 이 얘기 들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의미의 가치가 아니 저도 밥 차려야죠. 애기 그 건강을 위해서 의미의 가치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양소 고려해서 단백질도 넣고, 영양소 고려. 네, 그 탄수화물 적게 넣고 뭐 비타민 이렇게 야채도 넣고 뭐 이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의미와 가치가 자기가 느끼면 하는 거죠. 그렇죠. 느끼면 하는 거죠. 근데 느끼지 못하면은 그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기가 없어서 거절을 못 하세요. 맞아요. 큰일 되게 아니야.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엄마 전화 안 받는 게 그게 뭐 거절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 직장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은 뭐 밤새서라도 해야죠. 이거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뭐 회사도 좋고 내 연봉도 올라가고 내 포트폴리오도 된다. 그럼 열심히 해야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하기 싫을 때는 되게 지금 말씀하신 의미와 가치가 좀 덜할 때 하기가 싫고 근데 거절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네. 그걸 좀 줄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 대인관계 질문이 하나 나와서 요것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람들 중에는 타인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네. 타인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와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친구 아니면 아는 애죠. 얘 나랑 친한 친구. 아니면 얘는 같은 반인데 그냥 이름 아는 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 관계가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애. 아는 애. 뭐 이 정도로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아는 애. 근데 그 나이가 들면은 이 복잡해지죠. 왜냐면 직장에서의 뭐 그 관계가 또 생기고, 맞아요. 또 동료와의 관계도 생기고, 뭐 클라이언트, 뭐 이런 고객과의 관계도 생기잖아요. 또 결혼하게 되면은 생년부지의 사람들이 친족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 다단해지면서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제가 드리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 이러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계급장을 떼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예요. 네, 제가 계급장을 떼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관계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한데 외래 오신 분이
남편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뭐 장례를 치르고 시댁과의 그 모든 연락을 끊은 분 계세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니면 그동안 괴로웠겠지 여러 가지로. 그쵸. 의미를 못 찾았겠지. 의미가 안 찾아지는 거고 남편이 없는 이 상황에 뭐 시어머니랑 굳이 연락을 하고 지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맞아. 그 얼마 전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보면은 너무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입니다. 그 해녀 이모들과 애순과의 관계는 그 애순이 엄마도 해녀였는데 돌아가셨죠. 엄마 친구들인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족보다 가깝죠. 가족과 가깝죠. 그 계급장을 떼도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유지가 되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라는 계급장을 떼면은 그게 없어지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료해지네. 네, 명료해지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관계 좋아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서로의 긍정을 나누는 관계예요. 또 어떤 관계인지 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게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딱 한 분께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 편집해 주는 PD님이신데 그 뭐 제가 책을 항상 보내드리고 책을 좋아하세요. 그 책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이렇게 주시고 또 뭐 무슨 교보문고 보라쇼 이런 거 할 때 꽃다발 들고 오시고 또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에 유튜브 채널 영상 하나가 떡상을 했는데 안 좋은 의미로요. 그러니까는 막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A랑 B랑 와서 쌍박질하고 그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를 또 끄집어내서 또 집어내서 하고 막 조회수가 이렇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 싫어서. 그래서 토요일 밤 10시에 남한테 전화한 시간 아니에요. 문자를 보냈죠. 그 혹시 전화 통화 가능하실까요? 제가 은원 드릴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오시고 이렇게 보시더니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영상을 네, 그래서 딱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로가 도움도 편하게 요청할 수 있고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벌릴 수 있는 유연함도 있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는 긍정이 오가는 그러니까는 평등과 그러니까 동등과 존중이 기본이 된 관계거든요. 저는 이런 관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그 절대 그 존칭과 경칭은 유지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누구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대표님인데 네. 근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서로 뭐 이렇게 만나서 그 뭐죠 뭐 약간의 시댁 혼담 그쵸?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러저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사적인 영역 안에 깊숙이 개입해서 일체감을 갖는 것보다 적당한 긴장과 거리감이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훨씬 거죠. 건강하고 또 서로 간에 또 나누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저간이면 아군, 친구하면 아는 애. 뭐 그런데 우리가 또 일 때문에 만나서 공적으로 만나서 정말 뭐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 정말 진짜 잘해 저 사람.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리고 일할 때 날 힘들게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일 때문에 딱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가 좋고 또 사적인 관계에서 한국 사회는 너무 끈적끈적거려요. 너무 끈적끈적해요. 그냥 뭐 끈적한 일을 한번 당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 외래 오시는 분들 20대 분들 많잖아요. 네. 가족과의 관계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데 좀 담백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네, 이게 이렇게 뭐 통제를 하려는 부모. 있고 또 나르시시스트라고 요새 핫한 단어입니다. 네. 자기애성 인격장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특히 부모로 둔 부모 자식들이 오셔갖고 요즘 대선 때 나르시스트 좀 많이 보이던데 가족들이 힘들겠구나. 그 자기밖에 모르고 공감을 못하고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알고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을 부모로 둔 사람들은요 가슴이 허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그 뭐 내적 표상, 뭐 힘든 일 있을 때 집에 가면 엄마가 물어보지 않아. 저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있지. 엄마가 있고 엄마가 뭐 눈치를 보아하니 얘가 좀 뭐 시험을 잘 못 봐서 속상해하면은 이렇게 고기 좀 고주고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 뭐 이런 따뜻함이 있잖아요. 괜찮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근데 뭐 이런 표상이 없는 부모들이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이 많아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독립과 경계가 지켜지는 네,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미경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이렇게 처음 저와 만나게 됐는데 저하고도 그러면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는 인간관계를 좀 유지해 보시죠. 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종종 좀 나와 주셔서 오늘 못다한 얘기도 좀 하고,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게 요즘은 피지컬한 건강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차마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정신을 좀 맑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뷰티피플은 자기 삶을 괴롭히는 자기 강박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을 되찾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미경 선생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곧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